네, 어제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손혜원 의원, 1시간 반 동안 자신의 입장을 거침없이 밝혔는데요. 자, 이 두 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어제 거침없는 그 일문일답을 주고받는 모습 국민들 다 함께 지켜보셨을 텐데 일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목포 투기 의혹이 좀 잠잠해질까요?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쟁점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요. 어저께 저는 보면서 방어 기제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잖아요. 제가 방어 기제라는 걸 사전을 찾아봤더니 네.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불안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적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속이면서 대처하는 양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어 기제에서의 가장 원시적이고 초보적인 게 저항과 부정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방어 기제라는 게 불안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사실을 거부하거나 왜곡시키고 또는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어저께 그 목포 기자회견을 보면서 손혜원식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 거라고 보는데 예. 그것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손 의원은 몇 가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문화 분야에서는 제가 최고 전문가다. 두 번째는 선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어떤 거라도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중요한 건 세 번째. 끊임없이 노이즈 마케팅을 움직여줘야지만이 대중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어저께 기자회견에 임한 것 같아요. 네. 어제 시작하자마자 SBS 기자 끝까지 판다 팀을 찾았잖아요. 이것도 뭐 같은 노이즈 요소가 마케팅입니다. 있을까요?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자신의 부분에 속에서 그 닥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뭐 박지원 의원, 뭐 지금 얘기하는 뭐 나경원 뭐 의원, SBS 아니면 조선일보 전부 다 해서 이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거든요. 그게 광고에서는 통용이 됩니다. 네. 그러나 정치 영역에서 이렇게 굉장한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어떠한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데 네. 대해서는 일단 저는 회의감이 좀 듭니다. 예. 어쨌든 손혜원 의원은 뭐 여러 가지 공방의 대상이기도 하긴 한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손혜원 앞으로 들어온 올해 후원금이 벌써 다 꽉 찼다고 합니다. 뭐 1억 5천만 원이 금방 또 채워졌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저는 이게 대중적인 정서를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다 지역구마다 국회의원 뽑아요. 뽑는데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과연 정말 일 잘하는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뭔가를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라고 끊임없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목포 여론이 이렇게 반분된다고 하는 얘기, 또 오히려 지금 손혜원 의원을 지지하는 쪽 여론이 더 많다고 하는 보도들도 있거든요. 목포 쪽에서는. 네, 목포 쪽에서는 예. 왜 그런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목포가 그동안에 굉장히 낙후하고 있는 동안에 그럼 과연 지역 정치인들과 지역구 국회의원은 뭐 했는가? 근데 손혜원 의원이 비록 투기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기도 있지만 와서 그렇게 뭔가 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고 하는 있는 거 것보다 아닌가? 낫다. 예, 예. 그런 이제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뭐 어제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 서울에서 기자들이 계속 뭔가를 의혹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서울식 사고방식으로 자꾸 중앙식 사고방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데 네. 목포 MBC 보도가 달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직접 와서 보면 필지가 어떻게 쪼개져 있고 네. 나전 7기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땅을 구매했는지 보면 알 거 아니겠는가. 예. 그래서 직접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자기 본인 스스로가 생각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더 빨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했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예, 불이 예. 확 붙기 전에 아니면 불이 붙는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목포에서 한 번 더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예. 사실 지금 들었습니다. 그 기자회견 장면을 저희가 네.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장소도 사실 관심이거든요. 저희가 적산 가옥이잖아요. 귀신의 집을 방불케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네. 손혜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저기서 한 이유가 있겠죠. 가장 뭐 그 의도는 뭐냐면 이게 투기 대상 지역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종일관 손혜원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문화재를 살리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왜 투기로 보느냐. 그러니까 직접 보여주면서 이게 투기 장소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 박지원 의원이 우리 YTN에 나와서 한 말이 굉장히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의가 좋다 하더라도 과정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건 결과지상주의란 말이죠.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절차와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선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런 공익성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고 이 지역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인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잘못된 인식적 오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해 충돌과 관련돼서 위법이다 생각하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정말 만약에 손혜원 의원이 저런 식으로 해서 뭐 퍼포먼스 보여주고 100분 토론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목포를 사랑하고 문화재를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했으면 땅을 사지 말았었어야죠. 예. 어떤 땅, 어떤 건물을 샀는 게 중요한 게 건물 샀다는 게 팩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땅도 사지 않고 예. 이러한 문화재를 살리기 위한 공익 캠페인을 벌이고 정부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도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예.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 국회의원들 같으면요 저런 식으로 자기가 이해관계 충돌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그런 자기 중심적 사고에 네. 의해서 나온 거다고 보는 어쨌든 거죠. 논란이 안 되는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더 더 좋았은 좋았겠습니다만은 거죠. 어제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해 충돌과 관련한 질문이 가장 많았거든요. 근데 네네. 손혜원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물들 다 하면 100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목포시라든가 전남도청에 다 기부를 하겠다. 나는 주려고 산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1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다 예. 이런 얘기까지도 사실은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해 충돌에 관한 부분은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행동이 어디까지 적절했는가 이 부분도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했던 의혹과 논란이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손혜원 의원과 관련돼 있는 각종 의혹들이 막 나왔어요. 일종의 그게 크게 한 덩어리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네.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본인 스스로가 문화 전문가로서 오만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또 그 경계에서 뒤집어 놓고 맥락을 이해하면 그만큼 애정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네. 하나도 저도 내려가서 예전에 안타까움을 느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손혜원 의원이 가서 지역에서 쓰러져가는 적산가옥 보고 아무도 그걸 사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낮은 칠기 박물관을 거기다 지어야겠다. 이걸 뭔가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국회의원이면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하는 그게 일반적인 통념일 수 있겠지만 네. 그걸 과감하게 사실은 했었던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목포 지역이 이번 기회에 굉장히 많은 붐을 타서 목포 지역 문화재 보호 문제가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손혜원 의원의 기본적인 맥락 위에서 이번 문제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이렇게 필지가 몇 필지다, 건물이 몇 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어린 시절 우리 시장 통해서 살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 건물들은 건물은 하나인데 집이 막 20개씩 쪼개 있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곳에서 산 경험이 있고요. 지금 거의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필지도 다 3평, 5평, 10평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그걸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투기 개념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좀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이해 충돌과 관련한 네.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손혜원 의원이 이제 그 질문 그만해라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내가 몰랐던 이해 충돌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라고 이제 조건을 달아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로 금전적 이익을 보지 않았더라도 뭔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어저께 있습니까? 손 의원이 아주 굉장히 독서를 퍼부은 것 중에 하나가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너무 무식하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이 언제 시행됐는지 아느냐? 2017년도 7월 26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제2조 2 이해충돌 방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 2항하고 3항이 아주 핵심적 사항인데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일어나지 하도록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사망이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요. 공익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재직적 획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단 한 번이라도 공직자윤리법 안 읽어본 거예요. 부패방지법 안 읽어본 겁니다. 그게 만약에 최소한의 이러한 법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저거를 이해 충돌인지 아닌지조차도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이 오히려 저는 너무 국민들로 네.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예.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손혜원 의원은 그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는지 여부 이런 부분은 이제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앞으로 이제 뭐 검찰 네. 수사나 이런 곳에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손혜원 의원의 어제 목포 라이브 뭐 요약을 하면은 나를 믿어달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비판 수위를 지금 더 높였습니다. 의원 배지를 단 최순실이다 이런 비유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손혜원이야말로 그 배치단 최순실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또 공적 권력을 개인 비즈니스의 도구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력 남용은 남용인데 착하게 남용했다는 이야기죠. 착하게 남용했다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손혜 의원이 홍보 전문가로 뭐 국회의원 할 사람입니까? 근데 뭐 마포에서 그냥 대통령 부인의 권위 갖고서는 국회의원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서는 그렇게 막 떠드는데 이런 것들이 벌써 그렇게 끝나야 됩니다. 애초에 손혜원 의원께서 이거를 문화재 거리로 지정하고 이 일이 실행이 되는 단계에 들어가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가옥, 소유하고 있던 가옥들을 처분을 해서 정책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이 의혹은 검찰에서 밝혀야 되고 이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목포 시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지금 불안해하십니다. 네. 앞서 김병준 위원장이 얘기한 배치단 최순실. 자, 뭐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지금 청와대하고 연결고리를 계속 확산시키고 싶어하는 이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군부를 떼야지 이슈가 계속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을 몰아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호재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계속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슈를 만드는 과정에서 청와대에도 일정 부분 상처를 줘서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뭐 얻고 싶다. 이제 이런 정치적 의도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비유로 최순실을 든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다. 예.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서 최순실을 언급할 수 있나요? 최순실이라고 하는 국정농단 그 사인이 대통령하고 얘기해서 결국은 탄핵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 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그 탄핵이 부당하다고 또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순실 건을 꺼내가지고 손혜원이 최순실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면 이게 논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반론이나 역공을 당할 수 있는 소지를 네.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과도하게 공격하느니 차라리 손혜원 의혹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게 낫지 괜히 그걸 끌어다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정치 공세로서 그렇게 썩 좋은 뭐 전략적인 포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특별감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한국당에서 이제 영부인하고 가까운 사이니까 이게 특별감찰 대상이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뭐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현역 의원을 감찰을 하면은 이것도 월권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감찰, 사찰 가지고 또 논쟁이 있는데 네. 감찰을 국회의원을 감찰을 하면은 안 되죠. 그건 맞는데 예. 제가 몇 가지 팩트 체크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손학규 대표는 조금 전에 뭐라냐 대통령 부인의 권위를 이용해서 국회의원이 됐다.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네. 이거는 2016년도에 당시 굉장히 많은 쪽에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했고 그때 모든 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공천도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일부는 아예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대통령도 아닌데 무슨 대통령 부인의 권위를 이용해서 국회의원이 됐다. 예, 일단 팩트 체크를 해보면 이거는 이 팩트 체크 말 이 자체가 부분은 틀리다. 아닙니다. 예. 이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그걸 해석을 어떻게 감찰, 그러니까 특별 감찰, 그러니까 친인척 관리라고 돼 있고 고위공직자들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찰의 범위를 할 때, 근데 국회의원이 고위공직 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그건 어저께 청와대가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감찰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자꾸만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하게 공세를 하는 거라고 좀 보고요. 오히려 예. 중심을 두고 될 부분은 뭐냐면 철저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이 부분이 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손혜원 의원은 모든 자신의 행동이 선의와 공익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해 충돌의 부분도 자기는 잘 몰랐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나전칠기 박물관이 공익성을 갖고 있는 박물관인가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우리 전통공예 중에 한 부분이니까요. 그 박물관이라는 예. 용어 자체 때문에 공익성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박물관이 운영되는 과정을 보면은 꼭 그러한 공익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 시작은 박물관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정말 공익성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만약에 공익성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지금 모든 손혜원 의원이 얘기하는 논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문화재 거리를 포함해서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집중하는 네. 것이 낫지 무슨 뭐 감찰을 하라 뭐 하라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이렇게 크게 부각시키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어쨌든 손혜원 의원이 어제 정면 돌파를 선언했고요. 이후에 논란이 더 확산될지 좀 수그러들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붙는 한국당 당권 경쟁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국당 당권 주자들 지금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튀는 출사표들이 눈에 띄는 이런 상황인데요. 교수님, 어제 그 안상수 의원 조금 네. 뒤에 이제 차윤주 앵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튀는 복장으로 나와서 격파 시범까지 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크게 우리 그 선거에서는 3A0으로 처음에 어텐션, 관심, 두 번째가 어트랙션, 매력, 마지막 세 번째가 어펙션, 호감인데요. 일단 관심을 끌려고 하니까 예. 격파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얼마나 매력적이냐는 거랑은 다르고요. 예. 무조건 관심을 끈다고 해서 지지가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정확하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정책적 컨텐츠를 가지고 해야지 무슨 뭐 아무리 명예 태권도 8단이라고 하시라더라도 그렇게 뭐 격파를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끄는 거 그거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보다 큰 당대표로 나올 경우는 훨씬 더 저는 정책적 컨텐츠에 훨씬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제 튀는 출사표 포함해서 한국당 당권 경쟁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차윤주 앵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어제 안상수, 김진태 의원의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특히 대권 주자로 꼽히는 거물들도 당 대표직 도전을 저울질하면서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첫 테이프는 인천 출신 3선 안상수 의원이 끊었습니다. 공인 태권도 2단이라는 안 의원, 파란색 양복을 입고 나타나서 이렇게 출마의 변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당 대표가 된다면 갈등은 격화되어 최악의 경우 분당의 사태까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권 주자들은 비켜주세요. 정권 정권 번째 개파 정치 번째 정권 주자 비켜 번째. 김진태 의원도 국회에서 대규모 지지자 모임을 갖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당 대표에 출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른 당권 주자들도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이복형을 독살한 지배 세력이 갑자기 귀여워졌겠느냐 말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오늘 우리나라 산업화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이 가장 크다라고 말했는데요. 전통 보수층의 표심을 잡아보겠다는 뜻으로 보이죠.
관심을 모았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전대 불출마 입장을 확실히 하면서 오늘 당내 분란을 일으킨 사람, 당을 잘못 관리한 사람도 당권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고 어제 위기가 오면 나선다라고 했던 김무성 의원도 오늘 대권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면서 나는 출마한다는 말은 안 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지금 뭐 줄줄이 다 링 위에 오르고 있는 네. 이런 모습인데요. 안상수 의원은 옷을 맞춰 입으시나 봐요. 항상 이렇게 튀는 옷을 입고 나오시는데 김진태 의원 잠시 앞서 보셨는데 뭐 대선 출정식 같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맞습니다. 예. 뭐 가장 뭐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예. 뭐 친박 뭐 모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살리겠다라는 걸 가지고 나온 분 아닙니까? 그분의 생각은 오로지 태극기와 박근혜 전 대통령만 있는 분인데 뭐 나름대로 자신의 집토끼를 위해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모두가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아마 우리 언급을 할 것 같은데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말대로 한다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예. 황교안 전 총리 입당시키지 말았어야죠. 오세훈 전 시장 입당시키지 말았어야지. 제가 예. 비대위원장의 자격을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 전당대회,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예. 아니고 향후 보수의 미래와 관련돼서 통합과 혁신과 재건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오늘 지금 입장을 밝힌 부분이 네네. 있거든요. 뭐 유력 당권 주자 두 분에게 견제구를 날린 이런 녹취가 있는데 이 부분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이 또 나올 명분이 크지 않는 분들이 출마를 염두에 둔 행동을 하고 있거나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이 겪었던 어려움과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분도 있고 관리를 잘못한 분도 있고 당의 어려움을 방관하며 당에 대한 어떠한 기여도 해오지 않으신 분도 있습니다. 친박 프레임과 탄핵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당에 대한 기여가 낮다는 점에서 비판합니다. 보수 정치의 통합의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지만 홍준표 대표에 관한 이야기도 어떤 부담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출마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출마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받아들일 경우에는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일단 나는 출마를 안 한다. 이건 오늘 확실히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전 총리도 견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홍준표 전 대표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당을 했을 때 이분들이 당권 경쟁에 나올 거를 몰랐을까요? 뭐 당연히 나온다는 수준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오히려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영한다고 예. 거꾸로. 근데 들어오라고 환영했을 때 이미 당대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왜 몰랐겠어요. 예.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가장 처음에 신경을 썼던 부분이 싸우지 말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갈등이 바깥으로 노출되거나 표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당을 관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 체제가 다 비대위 체제가 끝나가는 시점에 사실은 좀 정리된 모습으로 전당대회가 치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뭐 중구난방식으로 모든 후보가 출마해서 네. 거의 뭐 마구잡이 싸움 같이 그렇게 전당대회가 가버리면 예. 비대위의 어떤 성과도 남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후유증이 오래 갈 거다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구 나오고 그거는 월권이에요. 비대위원장이 직분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건 월권이다. 말도 안 되는 예.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치를 좀 아는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출마하지 않는다. 어떻게 심판 선수로 뛸 수 있느냐. 다만 다 나와라. 다 나와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결국은 흥행 관심을 끌고 네. 결국은 국민과 당원이 심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콕 집어가지고 황교안 전 총리는 뭐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오세훈 뭐 그럼 도대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참 정치 아마추어고 정치를 참 모른다. 저런 사람이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었는데 거꾸로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지금 자유한국당을 잘 관리했느냐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더 나가서 그렇게 그러면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좀 묻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반문을 한다면 본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만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절대로 안 나가지만 모두 다 나와서 마치 축제처럼 치러서 국민의 심판을 받자. 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말이지 저렇게 뺄셈 정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의 관심과 나름대로 기대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김병주 위원장이 당을 이끌어가려고 하면 너무 또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부분, 개혁을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됐을까요? 판단하는데. 사실 뭐 본인 스스로가 불출마 선언을 이번에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걸 정리를 하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듯 싶어요.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오늘 말렸던 것 불출마 같은데요. 선언 전에 네. 일단 생각은 갖고 있었을 것이다. 며칠 전부터 예. 사실 그런 얘기가 파다하게 돌았고요. 아마 거의 출마 쪽으로 많이 기울었던 걸 주변에서 만류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지향하는 바나 국민이 원하는 바가 뭔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친박당이 되거나 뭐 도로 박근혜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 동의하는 의원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보수 정당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그렇게 회귀하는 모습처럼 보여지면 네. 결국 총선에서도 희망이 없다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원래는 좀 정돈된 모습으로 좀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반대쪽 진영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든 누구든 몇 명이 나왔다가 이렇게 단일화하는 그런 이제 그림들을 많이 아마 그리셨을 예. 텐데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후보들이 확 늘어나면서 기존의 불출마 의사를 밝힌 그런 이제 정치인들마저 다 나올 것처럼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이번 당대표 체제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예.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황교안 전 총리가 뛰어들면서 지금 변수가 크게 네. 생긴 건데 지금 심재철, 정우택, 주호영, 안상수, 김진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김병준 위원장은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 네네. 지금 오세훈 전 시장, 황교안 전 총리, 홍준표 전 대표는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김무성 의원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본인은 원래 예. 대권 주자는 나오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위기가 있으면 자기도 생각을 다시 하겠다 얘기를. 저는 그래서 다 나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뭐 앞으로 향후에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도로 친박당을 가든 아니면 박근혜 시즌 2가 가든 그거는 결국 당원들이 선택한. 만약에 자유한국당 그 당원들이 그렇게 선택했다면 자유한국당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본인이 모든 것을 쥐고 다 할 수 있다.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결국은 앞으로 차기 당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어떻게 당을 혁신하고 개혁하고 통합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걸 가져가는 다음 당대표의 몫이지 그것을 무조건 예단해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제가 볼 때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뭐 저는 다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또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치열하게 한번 경쟁을 좀 해서. 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예. 좋겠다. 그래서 검증받을 거는 검증하고요. 그 검증을 뚫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야 뭐 자유한국당의 업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선거의 중요성은 그만큼 예측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르는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심도 갖고 그리고 기대를 갖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당권 경쟁이 치열한 건 이 다음 총선을 또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치열한데 한국당이 얼마 전에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을 했잖아요. 그런데 공개 오디션 통과를 했는데 또 결국 또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중앙당의 최종 심사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지금 류성골, 조혜진 의원 그 한국당 대구시랑 경남도당에서 이제 불허가 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오디션을 먼저 치렀는데 여기서 불허가 된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직도 자유한국당 안에서 이 배신자 프레임이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는지 이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사실 원래는 복당을 먼저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유튜브 공개 오디션을 내보내고 근데 순서가 좀 이상한 건 그러고 난 맞는 다음에 거죠? 거기서 예. 뽑히면은 이제 당협위원장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다 거기서 뽑히고 난 다음에 복당 신청하니까 시도당에서 안 된다. 당신은 배신자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게 과연 맞는가. 물론 시도당에서 그만큼 권한을 갖고 있는 뭐 복당 허용에 대해서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당에서 중앙당에서 하려고 했던 일들을 시도당에서 이렇게 뒤집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본적으로 거기에는 아직도 자유당 안에서 남아있는 이른바 이 친박이나 비박 뭐 이런 이제 개파 문제에서 출발하는 이 복당파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그게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에 전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갔다 들어오면 안 된다. 결국은 이런 건데 중앙당 차원에서 교수님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거보다도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전 조직과가 퉁이에 있는 외부 의원 중에서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사람이 있나요? 예를 들어 비대위원 중에서 저는 그걸 한번 좀 목록으로 좀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김병진 비대위원장도 과연 입당한 건지. 예를 들어서 나는 입당식을 가져본 거를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지도부가 입당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 오디션 할 때도 입당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은 저도 좀 확인을 예, 해야 될 좀 것 확인 좀 같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선복당 후심사가 돼야지 선심사 후복당이라는 정말 말도 안 이게 디테일이 강해야지 결국은 나름대로 지지를 받는 건데 이렇게 아직 굉장히 기초적인 것도 못 지키는 정당이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을 하면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김병진 비대위원장이 조직관리 정말 잘했느냐? 조직관리 못한 거예요. 이런 부분 속에서 봐야지 이것을 뭐 단순하게 무슨 뭐 우리가 얘기하는 배신자 프레임 저는 예. 그거보다도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놓치고 있다. 기본을 지켜라. 국민들을 납득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절차를 지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절차적 문제에 이제 중요성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이제 빅텐트 지자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쳐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